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 대표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그 약속에 묶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연말 비핵화 협상 시한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북한 대표는 또 미국이 제재를 고집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로 교사들이 실종된 지 오늘로 엿새째. 수색 작업은 실종자들이 매몰된 곳으로 추정되는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실종자들과 같은 팀으로 당시 눈사태를 목격한 교사들이 조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심리치료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국에서 우한 폐렴 확진자가 밤사이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6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의 설 명절, 춘절을 앞두고 이미 대이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태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파병하기로 한 우리 정부 결정에 미국 국방부는 중동에서 항행의 자유 보장을 돕는 동맹 한국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주도의 호위연합체를 지원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앞서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넓히는 방식의 독자적인 파병임을 강조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통합신공항이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수보면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어제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이들 지역이 단독 후보 지역인 군위군 우보면을 앞섰습니다. 그런데 김영만 군위 군수가 개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대구의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옮겨서 건설하는 사업은 앞으로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 포럼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기간 경제 성과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트윗 등을 통해서는 탄핵 심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그 약속에 묶여야 할 이유가 없다. 현지 시간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 대표가 한 발언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지난해 연말 비핵화 협상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이 다자 회의 자리에서 또 언급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리와 미국은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We may be compelled to seek a new path for defending our sovereignty and supreme national interests. 이른바 새로운 길에 대해 북한이 언급했습니다. 국제 다자간 회의에선 올해 들어 처음 나온 말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며 꺼낸 것입니다. 북한의 인내심을 오판하지 말라며 약속을 깰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We found no reason to be unilaterally bound any longer by the commitment that the other party fails to honor. 여기서 그 약속이 무엇인지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2019년 말까지란 시한을 언급하며 미국의 새로운 셈법을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군축 회의가 끝난 뒤 미국 측은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는 게 최선의 이익이자 지구촌의 이익이라고 밝혔습니다. What we hope is that they will do the right thing, come back to the table, and try to work out an arrangement whereby we can fulfill that pledge that was made by, as I said,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to denuclearize. 앞서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도 북측보다 먼저 진행한 발언에서 북미 대화의 재개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대북 제재를 이행하면서 동시에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한국인 교사 4명을 비롯해 모두 7명이 눈사태에 휩쓸려 실종된 지 오늘로 엿새째입니다. 가족과 온 국민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실종자들과 함께 네팔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당시 눈사태도 직접 목격했던 교사들이 오늘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다 같이 돌아오지 못한 데 대한 심적 부담이 매우 큰 상태라고 합니다. 인천공항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정혜성 기자, 당초 예정보다 비행기가 1시간 일찍 도착을 했군요. 돌아온 교사들의 얘기 좀 들어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충남교육청 해외병사단 교사들이 이곳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2시간 전입니다. 현지에서 지원을 맡은 1명을 빼고 6명의 교사들이 귀국했습니다. 이들은 실종된 교사 4명과 같은 팀이었고 당시 눈사태 때 눈 앞에서 이를 목격했습니다. 6명 중 1명이 입국장에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상당한 각오를 하고 솔직히 동료들도 같이 못 오고 이런 심정에서 여기에 서는 것 자체도 엄청난 부담이 됐습니다. 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이들이 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네팔 현지의 수색 구조 상황도 살펴보죠. 실종 교사들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2개 지점, 수색팀이 파악했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새롭게 들어온 소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실종자를 찾았다는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실종된 교사 4명이 매몰된 것으로 보이는 장소를 파악은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육로를 이용한 직접 수색은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지 주민과 경찰로 이뤄진 도보 수색대 50여 명의 작업도 멈춰 있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추가 눈사태가 발생할 우려 때문입니다. 대신 네팔 구조팀은 헬기에 탄 채 10m 위에서 탐지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정혜성 기자. 우리 구조팀도 어제 현지에 도착했죠. 오늘은 수색 작업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어제 오전 우리 구조팀이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적외선 탐지기를 장착한 드론을 활용했습니다. 어제 뉴스룸에서 엄홍길 대장이 수색 계획을 밝히기도 했지요. 엄 대장은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가서 금속 탐지기와 체온 감지기를 동원해서 사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지가 되면 그 지점을 집중적으로 네팔 군인들과 같이 얼음 덩어리를 파헤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사고 지점이 워낙 방대한 양과 눈으로 덮여 있어 인근 동굴에서 물을 끌어와 세게 물을 뿌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색 작업의 관건 역시 날씨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JTBC 정혜성입니다. 중국에서 우한 폐렴 확진자가 밤사이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설 명절, 춘절을 앞두고 이미 대이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태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어젯밤 9시까지 우한 폐렴 확진자가 30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3주 만에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겁니다. 확진자는 이 병의 진원지인 중부 후베이성 우한뿐 아니라 수도 베이징, 광둥성, 상하이에서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의심 사례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보고돼 병은 사실상 중국 전역에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 간 감염이 확인된 터라 대규모 이동이 벌어지는 춘절 이후 감염자가 크게 늘어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중국 당국은 우한 폐렴을 법정 전염병 을류에 포함하고 최고 단계 감류에 준해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국과 일본, 태국 등 아시아를 넘어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시애틀로 온 여행객입니다. 미국 매체들은 이 확진자가 미국에서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우한 폐렴이 사람들 사이에서 전염된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환자가 있는 지역의 출국자들에 대해 검역을 강화해 줄 것을 중국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늘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중국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염을 공식 인정한 것. 첫 환자가 나온 지 한 달하고도 열흘 만입니다. 第二个特点呢，就是什么呢？就是它是一个目前呢已经证实了有人传人，是在2个地方，一个在广东，一个在 광둥성에서 나온 환자 중 2명이 우한에 간 적이 없는데도 이곳을 다녀온 가족에게 감염됐다는 겁니다. 우한에서 감염 환자를 치료하던 의료진 15명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자 중국 정부는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가능한 자원을 모두 동원해 확산을 차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우한 등 후베이성뿐 아니라 베이징, 상하이, 그리고 광둥성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사실상 중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걸 감안한 조치입니다. 한국과 일본, 태국에 이어 호주에서도 우한을 방문했던 남성이 의심 증세를 보여 격리되는 등 중국 밖 확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이 상황을 국제공중보건 위기 상황으로 선포할지를 논의합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우리 방역 당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내 첫 확진자와 가까이에서 접촉했던 35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심 환자 3명은 다행히 우한 폐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중국 여성과 밀접 접촉 대상자는 모두 44명입니다. 확진 환자와 함께 중국 남방항공 비행기를 타고 왔거나 병원으로 옮기는 일을 했던 공항 직원 등입니다. 승객은 확진 환자가 앉았던 좌석열을 돼 앞뒤 세열까지 포함됐습니다. 확진 환자 일행 5명도 모두 여기 앉았습니다. 현재 접촉자 가운데 9명은 출국했고 나머지 35명은 하루 3번씩 발열 체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특이 증상을 보인 접촉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료기관 신고와 검역에서 추가로 확인된 의심 환자 3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을 만큼 증상이 심하지 않은 우한시 방문자 14명은 감시 대상자로 분류해 보건소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과 홍콩 등 아시아 증시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정부가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 부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부산 기지를 출발한 왕건함은 원래 부대가 있던 아덴만이 아니라 이란과 가까운 작전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원유를 실은 우리 선박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 임무입니다.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 연합체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며 독자적인 파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해적 퇴치 임무를 해오던 청해부대 작전 구역이 걸프 해협까지 넓어졌고 여기엔 호르무즈 해협도 포함됩니다. 임무는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로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연합체와는 별도로 활동합니다. 다만 호위연합체와 협력할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IMSC 국제해양안보구상과 협력할 예정이며 정보 공유 등 제반 협조를 위해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IMSC 본부에 연락장교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미국과 이란 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절충안을 선택한 겁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5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 사실상 파병을 준비해왔습니다.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미 판단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군은 이란 해군 기지와 잠수함 전력, 기뢰 설치 여부 등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고 대잠수함 무기 체계를 보완하고 무인기 공격에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하는 등 준비도 서둘렀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동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파병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필요성에 따른 결정이란 점도 지난 주말 이란 측에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란 측은 외국 군대가 왜 호르무즈 해협으로 오냐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통합 신공항을 어디에 세울지 일단 주민투표 결과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 공동 후보지 점수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게 군위 군수가 점수에서 뒤진 우보면 유치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 주민투표에서 더 많은 표를 얻은 곳은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 공동후보지입니다. 15.3제곱킬로미터 규모의 통합신공항에는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들어섭니다. 지금의 대구공항은 활주로가 짧아 유럽과 미주를 오가는 대형 항공기는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확장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2018년 3월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 그리고 군위 우보면이 후보지로 선정됐고 유치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표운동 개입 혐의로 서로 상대 지역 지자체장을 고발하는 등 갈등이 깊어진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공항 이전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당장 김영만 군위 군수가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하고 우보면에 공항 유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후보지의 경우 지자체장들이 함께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군위군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를 또 미뤘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한 것으로 판단을 했다면서 공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선고가 나오기 전 중간 결론을 내린 걸 두고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재판은 3월에 열립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네이버 등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재판을 더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24일에 이어 선고를 또 미룬 겁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김 지사가 2016년 11월 있었던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다만 시연을 본 것만으로는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했는지, 두 사람이 긴밀한 관계였는지 등 공범 여부에 초점을 맞춰 재판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선고 전에 중간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법원 안팎에선 이례적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서둘러 공개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는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재판장과 배석 판사가 교체될 수 있는데 새 재판부의 판단이 지금과 다를 경우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을 보지 않았다는 우리 입장은 그대로라며 좀 더 진전된 자료와 논리로 사실관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재판은 2달 후인 3월 10일에 열립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에 가 있습니다. 그 일정에만 집중을 하기가 참 어렵겠죠. 연설 무대에서는 자신이 거둔 경제 성과를 내세웠고 무대 밖에서는 탄핵 심리를 비판했습니다. 박현영 특파원이 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 무대에 올라 미국 경제 호황을 자랑했습니다. Today I'm proud to declare that the United States is in the midst of an economic boom the likes of which the world has never seen before. America is flourishing and yes, America is winning again like never before. 기록적인 실업률 하락과 주가 상승, 무역 합의를 홍보하면서 기업인들에게 미국에 투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날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를 의식해 재임 기간 경제 성과를 강조하면서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보스 포럼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무대 밖에서는 탄핵을 수년간 진행돼온 마녀사냥, 완전한 사기극, 수치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도 짬을 내 통화 기록을 읽어보라는 트윗을 올리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탄핵 심리 첫날부터 민주당 소속 하원 소추위원들과 트럼프 변호인단은 새로운 증인과 증거 채택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트럼프 진영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공개 증언을 막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볼턴이 트럼프에게 불리한 폭탄 증언을 할 가능성을 우려한 겁니다. 볼턴 증언을 기밀 사안으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거나 증언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 신청, 대통령 행정특권 사용이 거론됩니다. 상원은 증인 채택 여부를 포함해 탄핵 심판 운영에 관한 결의안을 표결한 뒤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박현영입니다. 사람 사이에 전염이 인정이 된 중국 우한 폐렴 환자가 전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국제 위기 상황으로 선포를 할지 세계보건기구의 결정도 곧 나올 예정입니다. 북한도 지금 비상이라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중국에서 여행객들이 못 오도록 했다고요? 네, 북한은 지난 월요일에 중국 내 북한 전문 여행사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중단한다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통지문에는
관련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이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장기간 대북 제재로 인해서 외화가 아쉬운 이 북한이 중국의 최대 명절인 이 춘절에 중국인 관광객 입국을 막은 겁니다. 이는 부족한 의료기술과 또 약품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중국에서 사스가 한창이던 2003년에도 북한은 평양, 베이징 항공 노선을 차단했고 또 신의주 세관마저 일시 폐쇄하는 극약 처방을 한 바가 있는데요. 덕분에 당시 북한은 아시아를 휩쓴 사스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극소수의 국가가 됐습니다. 네,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결정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의 반응이 밤사이에 나와서 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주도의 호위연합체에 참여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를 했었고 미국 국방부는 지원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국제해양안보 구상을 지원함으로써 중동에서 항행의 자유보장을 돕는 동맹 한국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이번 독자 파병이 호르무즈 해협 공동 방위를 주장하는 미국 주도의 구상에 결과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이렇게 지원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모든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고 우리 정부는 이란과의 관계도 고려해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넓히는 방식의 절충안을 발표했습니다. 반면에 이란 외무부는 한국의 독자 파병에 대해서 양국 관계에 맞지 않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한국이 이란 측에 파병 결정을 알린 것은 지난 20일인데 당시 이란 외무부가 이와 같이 답변을 내놨다는 겁니다. 이란은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에 외국 군대나 선박이 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혀왔습니다. 이 밖의 새로운 소식은 정리해서 잠시 8시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미국 공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가 어제 한반도 상공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 연속 비행한 이후 처음입니다. 어제는 미 해군 정찰기도 남한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특이 동향이 파악된 것 아니냐 이 같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의원이 어제 권은희, 이동섭, 이태규 의원 등 바른미래당 내 안철수계 의원 6명과 만났습니다. 당의 리모델링을 비롯한 향후 정치행보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전 의원이 측근들과 만난 것은 지난 19일 귀국 이후 처음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강정책 방송연설에 첫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지난해 11월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이후 첫 공식 행보입니다. 사실상 정치에 복귀했다는 해석과 함께 총선 출마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수출이 다음 달에는 개선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3월의 수출이 어떨지일 것이라면서 2월에 플러스로 반등이 된 데 이어서 3월에도 그 흐름을 이어가서 1분기 전체적으로 수출이 플러스가 되도록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성장률로 전망을 한 게 2%이고요. 이걸 달성했을지 한국은행이 오늘 관련 발표를 합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93% 이상이 돼야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한국 GM 창원 공장에서 있었던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와 관련해 노사 협의가 나왔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을 한국 GM 관련 회사에 임시로 취업시킨 뒤에 창원 공장 상황이 나아지거나 일자리가 필요할 때 최우선으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군 복무 도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이 군 생활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하라고 권고했지만 육군은 인권위원회의 권고가 강제성이 없는 만큼 예정대로 오늘 심사위원회를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친 뒤 내리겠다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젯밤 수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버스 안에 있던 대걸레를 가림막 사이로 넣어서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60대 기사가 몰던 택시가 마을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했습니다. 정류장에 있던 남성 한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택시 기사는 차가 급발진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하루 20만 명이 넘게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연휴 시작 전날인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닷새로 하면 104만 명 가까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7일간의 설 연휴보다 3%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계 최초의 떡볶이 박물관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지난 17일에 문을 연 대구의 신점 뮤지엄이 임시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내부 공사를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개관을 해서 관람객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다시 문을 열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원로 코미디언 남보은 씨가 폐렴으로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63년에 데뷔해서 탁월한 성대모사 등으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장례는 코미디 협회장으로 치러집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각각 기소가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정식 재판이 오늘 처음 열립니다. 정 교수가 오늘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을 합니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50여 명의 서류 전형과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입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롯데그룹 창업주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연결식이 조금 전부터 서울 롯데월드몰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롯데그룹 임직원 등 10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장지는 고향인 울산 울주군 선영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흐리고 곳곳 비가 오겠습니다. 오전에 전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남부지방, 늦은 저녁에는 충청 이남 대부분 지역에 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제주 산간에 100mm 이상, 산간을 제외한 제주에 60mm, 남해안에 40mm가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로 양이 많지 않겠습니다. 중서부 지방의 미세먼지도 기승입니다. 경기 남부와 인천, 충남에서 일평균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대구 모두 8도에 그치겠고요. 북한의 경우 함흥이 8도, 평양이 5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 흐리고 곳곳 비나 눈 소식도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최근 태백산 국립공원에선 규정을 어기고 라면을 끓여 먹는 등산객들이 골칫거립니다. 저희가 지난 주말 단속반하고 동행 취재를 해봤습니다. 해발 1,500m가 넘는 정상에서 목격한 낯뜨거운 장면들을 홍지용 기자가 담았습니다. 태백산 국립공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몰래 가스버너를 가지고 가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적발된 일이 잦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연히 불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불법 행위라고 단속한다는 현수막도 걸려 있는데요. 제가 오늘 단속반과 산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해발 1567m 장군봉까지 올라왔습니다. 태백산의 최고봉에 오른 등산객들이 여기저기 자리를 잡습니다. 단속반이 다가갑니다.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한창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수입병도 보입니다. 불이 붙을 수도 있잖아요. 예. 사실 위험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가져오시게 된 거예요? 오늘 갖고 다니고 가서 너무 추워서 갖고 왔어요. 등산로에서 멀리 떨어져도 끝내 잡힙니다. 빨고 그랬지 뭐 좀 다섯 개 보내. 그 안에서 흡연하시는 것 같은데 흡연도 안 되십니다. 예. 흡연 안 했어. 흡연 안 하셨어요? 얘기해 봐요. 라면 끓이고 있으면 냄새가 나나요? 예, 냄새가 나서 바람이 적은 편에는 엄청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취사금지 경고문 옆에서도 버젓이 물을 끓입니다. 근데 컵라면인데 보온병 가져올 수도 있을 텐데. 다시 알아서 합니다. 같이 먹다 걸리자 서로 모른 채 합니다. 같은 산악회나고 같이. 네, 반대로 저는 그냥 입고 노는 위에는 간식이 없고 간식도 없고. 집기를 챙겨 달아납니다. 남은 사람들이 항의합니다. 산 중턱까지 왔습니다. 바람이 눈발이 엄청 센데 여기 밑에 보시면 라면 국물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선명하게 곳곳에 흩뿌려져 있고요. 그 옆을 보시면요, 여기 나무 밑둥인데 라면 찌꺼기를 그대로 버리고 간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나절 동안 6건이 적발됐습니다. 국립공원에서 불을 피우는 건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일어난 산불 3건 중 1건은 등산객의 부주의 때문이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대전시 대덕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회덕 분기점 인근에서 K5 승용차가 25톤 트럭과 부딪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용차 앞부분이 크게 망가졌고 화물차도 뒷타이어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중부고속도로 광주나들목에서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던 11톤짜리 택배 트럭이 넘어졌습니다.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수습을 위해 1시간 30분가량 광주나들목의 차량 통행이 중단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나 졸음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구리 포천고속도로 별내 부근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17분 만에 꺼졌고 운전자도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달리던 중 차체에서 연기가 보여 멈췄고 이후 불이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만 18세를 넘은 고3 학생들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교육계 안팎에서는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놓고 다시 논쟁이 치열합니다. 엇갈리는 교육계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정경원 정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4.15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관련 법의 정비나 지침 없이 개정된 만 18세 선거권의 보완 방향을 놓고 교육계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 당 대표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공직선거법 입법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새롭게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이상 고3 학생들 대략 14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종배 대표님, 저희가 예전에 맞짱 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공직선거법이 통과되기 전에 했던 토론이었었는데 교실의 정치화, 학교의 정치화를 우려하면서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선거권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셨잖아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보완 입법에 대한 얘기들 어떻게 보세요? 예, 전에 저희가 토론할 때 그런 우려들이 선관위에서도 그대로 이제 심각성을 인지를 해가지고 이제 각 그 정당이라든지 그런 어떤 입법 보완을 이제 요구했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선관위에서도 당연히 이제 우려가 심각하기 때문에 했다라고 보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선거법을 위반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작년에 치열하게 선거법 통과를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선관위가 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우려들이 사실상 그 전부터 선거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나왔던 거고 예상했던 문제들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현행 선거법 상으로는 교실에서 명함도 돌릴 수 있고 정치 이제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인원고 사태에서도 이제 나타났지만 교사들이 어떤 정치 편향적인 이제 교육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어떤 교실이 그야말로 정치판으로 변질이 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그 어떤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그런 부분이 우려가 있고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저는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인지를 해야 될 부분이 이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선거사범이 입건된 선거사범이 3,176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행 법상으로 입법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정치 편향적인 교육을 하는 교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 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선거법을 위반해가지고 선거사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게 지금 입법 보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 편향의 교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정경원 선생님께서는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려도 나오고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그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됐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반가워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참정
참정권을 부여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축제장으로 우리가 만들어놓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오히려 초기 단계에서 선관위를 비롯해서 학생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혹은 뭐 규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이제 학생들을 네. 바라보는 것은 학생들에게 부여된 이 축제 자리를 오히려 더 훼손시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입법 취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것을 축제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서구 선진국들에서 30대 총리를 배출한다거나 40대 대통령을 배출하는 네. 문화가 이 하루아침에 이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 그 학생들에게 부여된 선거권 연령 인하처럼 지금 고3 학생들이 정당에 실제 가입하고 있고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20년간 정치 활동을 했을 때 30대 후반이 되는데 그렇다면 20년간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젊은 총리를 배출할 수도 있고 젊은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하지 말아야 한다.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또 규정을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거를 즐기고 깨끗하게 공정하게 선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기성세대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우려 그런 문제점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자, 학교의 정치화,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 앞에서도 저희가 이종배 대표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과도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도 공직선거법 106조에 보면은 실제 후보자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명함을 돌리거나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 입법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공직선거법만으로도 학교에 무분별하게 이렇게 후보자들이 들어가서 뭐 명함을 돌린다거나 혹은 기타 본인을 알리는 어떤 선거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입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선거 활동을 이렇게 옥죄기보다는 기존에 보장된 틀 안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학생들에게는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은 채 선거에 임하도록 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요.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학생들이 정책을 판단하고 스스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한 선거 문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학교의 정치화를 우려하면서 예비 후보자나 후보자가 초중등학교에서 명함을 돌리거나 뭐 연설을 하거나 의정 보고회를 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 이건 동의를 하십니까? 네, 그건 뭐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으로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만 예를 들면 두 가지 원칙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가장 큰 원칙이 이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첫 번째 원칙과 또 하나는 이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의 어떤 규정이 있는데 학교 운영에 장애를 주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선관위와 협조해서 학생들에게 공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적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서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돕는 것은 선관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같이 노력해야 될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후보자가 명함을 돌리거나 뭐 연설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개별적으로 이제 가서 무분별하게 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의견에 동의를 하시겠죠? 예,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입법이 이제 미비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최근에도 이제 지금 고등학교 졸업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졸업식장에 가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명함을 돌린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게 최근 기사에서도 이제 드러났듯이 지금 입법이 보완이 안 됐기 때문에 예측 불허의 그런 어떤 선거 운동이라든지 정치 활동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또 어떤 선거 사범으로 그렇게 걸려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입법 이제 정경호 소장님께서도 이제 동의하시듯이 그 입법 보완을 통해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에서 정치 편향성을 가진 교사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선관위가 또 하나 정치권에 제안을 한 건 보면 말이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역시 동의를 하시겠군요. 지금 이제 인홍호 사태가 이제 크게 사회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진 이제 사건인데요. 그러한 인홍고 사태 그러니까 교사가
자신의 어떤 정치 성향을 드러내고 학생에게 특정 사상을 주입하는 식의 그런 교육이 자행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사례가 있었고 저는 이제 빙산의 일각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특히나 이제 선거법이랑 지금 통과돼 가지고 그것도 선거 운동이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으로서 그런 입법이 시급하게 지금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경훈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균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지금 우리 교사 학교 현장에서 종교의 자유가 다 허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사들도 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사가 특정한 종교를 학생들에게 강요하거나 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또 사실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자정 능력을 통해서 학교가 정화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서 멈춰야지 특정한 사상이나 뭐 특정한 정치 편향성을 드러내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은 근본적인 상식에 해당되고요. 또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그 공직선거법에 보면 237조가 선거의 자유 방해죄라는 네. 죄목이 있어요. 그래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을 해야 되는데 과도한 입법이나 과도한 선거 운동을 제약을 했을 경우에는 또 선거의 자유를 침해해버리는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또 위헌 소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관점으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지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교사들의 어떤 뭐 편향성이나 우려되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이 선거운동 자체가 혹은 선거라는 이 참정권 행위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는 것의 입법 취지 최초에 이거 법안을 만들 때 취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청소년들이 참정권을 지닌 주체로서 우리 사회에 동등한 시민권을 가진 존재로 인정을 하고 환영을 하고 축하를 해주는 자리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위축되지 않고 권장하고 배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만 18세 이상 고3 학생들도 선거권을 갖게 됐다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뭐 투표일에 가서 투표를 한다는 것뿐만 아니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총을 비롯한 뭐 일부 단체에서는 학생들의 선거운동도 금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운동도 금지하고 교내에서 뭐 당원을 모집하거나 교내에서 특정 정당을 홍보하거나 이런 활동도 금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도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예, 동의를 하고 있고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에 선거 연령을 만 20세에서 18세로 이제 하향을 했지만 네. 13개월이라는 유예 기간을 두고 첫 투표를 했거든요.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첫 투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3개월 만에 4개월 만에 지금 학생들이 투표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교실의 어떤 혼란, 분열 그리고 선거 사범으로 적발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 이런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어떤 뭐 선거의 자유라든지 어떤 정치의 자유를 허용했을 때는 그런 어떤 부작용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이 시급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 교실에서 이제 친구들끼리 뭐 빨갱이냐 뭐 수국골통이냐 이런 극한 어떤 정치적 용어를 하면서 싸움을 하고 또 교사는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이렇게 교실이 혼란하면서까지 정치 활동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선거 정보 같은 경우에는 굳이 교실이 아니더라도 뭐 이제 바깥에 나가면 다 현수막이 걸려 있고 벽보에 또 이제 홍보물이 있고 또 집에 우편물이 또 배달이 되고 또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자신의 자녀가 선거 이제 권한이 주어졌다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교실에서만큼은 뭐 할 필요가 없다. 많은 문제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이 시급하게 돼야 된다 그런 생각. 그렇다면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교실 밖에서 뭐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뭐 특정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하거나 이건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도 제가 이제 다음 질문이라가 준비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저는 정당 가입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반대를 하고 있냐면 이제 정당을 가입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정말 정당을 통해서 어떤 민주주의라든지 법치주의를 배우고 어떤 그러한 그 순기능보다는 예를 들어 어떤 정당 행사에 끌려다닌다라든지 아니면 선거 선전 도구로 활용이 된다든지 그러한 어떤 역기능이 저는 더 클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학생들이 정당을 이제 딱 이제 가입을 했을 때 과연 이제 주체적으로 많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정말 자기가 주체적으로 정당을 가입할 정도의 어떤 사리 분별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주체적인 그런 판단력이 과연 이제 있느냐,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에서 그런 우려가 있고, 그리고 어떤 벌써부터 우리 애들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애들이 많이 듣고 많이 보였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정당을 선택하고 그렇게 가는 게 올바른 방향인데, 어린 나이부터 특정 정당에 가입해가지고 그쪽 특정 정당의 정책이라든지 이념 아니면 정체성에 경도가 돼가지고 어떤 정치 전사로 이렇게 자라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 분열과 혼란의 그런 어떤 원인 제공자가 될 수도 있다,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정당 가입하는 것보다는 많은 경험을 해서 나중에 좀 더 경험과 사례 판단력, 그런 종합적인 그런 판단력이 섰을 때 저는 가입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충분히 올바르게 판단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지나치게 여건상 수준을 입시 좀 위주. 낮춘다거나 지나치게 우려하거나 뭐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정경훈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유관순 열사도 이제 예를 들고 하시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우리 학생들의 어떤 사례 분별력이라든지 판단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입시 위주의 우리 교육 제도 하에서는 과연 올바른 정당을 선택하고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여건이 되느냐라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평균적인, 물론 유관순 열사 같은 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이제 입시 환경 때문에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일반화에 오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종배 대표에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정경원 선생님에게도 네. 똑같은 질문 두 가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부분입니다. 네, 뭐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뭐 같이 종합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의 역량, 주체적인 역량에 대한 그 시선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주체적이고 또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학생들의 역량을 과소평가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정치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혐오적이고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에요. 이제 그 이유는 사실은 현재 기성세대의 정치 구도 자체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정치와 선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실제 삶과 연계해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작금의 정치 현실이 구현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초중고 교육과정에서부터 정치가 무엇이고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선거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교육과정이 사실은 결여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야 되고, 아직도 정치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면만을 보여주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행위, 선거, 이런 걸 통해서 내 삶의 질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에 대해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현재와 같은 정치 혐오 내지는 정치가 아주 부정적인 것이고 멀리해야 된다는 인식에서 우리 사회가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학생들이 생각할 때 정치는 특별한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웅이 나타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학교에서 그냥 소소하고 일상적인 삶을 사는 누군가가 정당 활동을 통해서 혹은 선거를 통해서 이 세상을 더 밝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질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그리고 그 세대들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우리 정치도 한 단계 더 품격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정당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막아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시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고 또 정상적인 학교 학사 일정에 침해가 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학생들이 정치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막는다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고요. 또 예를 들면 이런 것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방과 후에 종교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하지 마라, 그거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듯이 학생들이 방과 후에 정치 활동을 하고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해야 될 일이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고, 만 18세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었을 때는 그에 걸맞는 권한과 또 역할과 책임을 우리가 권장하고 배려해야 되는 것이지, 감시와 통제를 통해서 아직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인데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당은 한 발 더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지난 9일입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이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현행 정당법이 선거권이 없는 국민의 정당 가입을 불허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청소년들의 정치 활동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해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만 18세 이상의 선거권을 가지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연령들까지도 충분히 정당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두 분의 말씀 듣고 오늘 토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반박하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선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치가 무엇인지 배우는 게 좋은데 이게 선거 이제 투표를 하게 되면 이제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치권에서 이제 더 왜곡시키고 온갖 어떤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순수하게 정당 활동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법치주의를 배우고 많은 어떤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당에 가입한 학생들을 정당 행사에 끌고 다니고 또 어떤 선거 도구로 활용하고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쪽으로 정치 성향이라든지 정체성이 견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신 겁니까? 예. 네. 선생님은 어떤? 네, 저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선거권이 없는 국민들도 정당 활동이 충분히 보장돼야 되고 본인의 의사를 표출하고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정당 시스템 속에 활동하는 것을 권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학교는 정치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선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정치를 이야기하고 선거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교과서를 통해서만 만나는 죽은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삶의 이정표와 정확히 겹쳐질 수 있어야 우리 학생들이 받고 있는 교육이 삶을 위한 교육으로 한 단계 더 상승된다. 이런 점에서 선거를 이야기하고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교과서 속에만 국한돼서는 안 되고 실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삶 속에서도 정확하게 일치되어야 바람직한 문화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상당 부분에서 엇갈렸습니다. 의견들이 엇갈렸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실의 정치화, 학교의 정치화를 막아야 되느냐. 그리고 막아야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나 막는 것이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은 필요해 보이고요. 그 보완을 위해서 정치권과 교육계 그리고 선관위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원 정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지만 규제 영역에서는 벗어나 있는 곳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항만입니다. 컨테이너를 옮기는 장비들에서 매연을 뿜어내고 있는데 저감 장치를 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송승환 기자입니다.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야드 트랙터입니다. 480대가 경유 엔진을 사용하는데 매연 저감 장치를 설치한 건 4대뿐입니다.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을 밟자 저감 장치를 달지 않은 트랙터에선 새까만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미세먼지는 주택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부산 지역 미세먼지의 46%가 항만에서 나온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바람이 이쪽으로 불 때 그 미세먼지가 날아와가지고 창틀이라든지 우리 실내도 청소를 하면 까맣게 묻어 나와요. 문 열어놓으면 새카매요. 하루에 한 번씩 닦아요. 담당 부처인 해양수산부도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역 장비를 LNG 장비로 바꾸면 교체 비용을 보태주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해운사들은 저감 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입장입니다. LNG 장비는 지원금을 받더라도 비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발적으로 하지 않아요. TPF 부착하는 사업은 아직 지원금이 나오지 않고 사후 관리도 귀찮고. 이렇다 보니 전국 항만의 경유 트랙터 중 저감 장치를 단 건 4.5%에 불과합니다. 크레인 등 다른 하역 장비는 아직 저감 장치가 개발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트랙터의 저감 장치를 달 수 있도록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네,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항만을 먼저 보셨고 시내 안으로도 들어가 볼까요? 공사장도 규제 사각지대입니다. 이어서 백민경 기자입니다. 포크레인이 움직일 때마다 먼지가 일고 도로까지 흙먼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재건축 공사장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오가고 차량 통행도 많은 곳인데요. 먼지를 가리는 가림막이 열려 있고 그대로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날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낮았지만 공사장 주변은 나쁨 수준을 오르내렸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공사장에는 가림막과 바퀴 닦는 장비, 물 뿌리는 장치 등을 갖춰야 합니다. 경기도의 또 다른 공사장입니다. 바퀴를 닦지 않고 차도로 나서는 공사 차량도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은 공사장 먼지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린이들이 아토피 피부 때문에 감기를 떨어지지가 않고 기관지가 나빠가지고 사람들이 창문을 못 연다 이 얘기. 하지만 지자체는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미세먼지 부분만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요.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좀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미흡한 게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JTBC 백민경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 대표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그 약속에 묶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연말 비핵화 협상 시한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북한 대표는 또 미국이 제재를 고집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팔 안나푸르나 실종자들과 같은 팀으로 당시 눈사태를 목격했던 교사들이 오늘 아침에 귀국했습니다. 실종 엿새째 현지 수색 작업은 실종자들이 매몰된 곳으로 추정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국에서 우한 폐렴 확진자가 밤사이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6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의 설 명절, 춘절을 앞두고 이미 대이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태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결정을 내린 우리 정부에 대해 미국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이 미국 주도의 호위 연합체를 지원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통합 신공항이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어제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이들 지역이 단독 후보 지역인 군위군 우보면을 앞섰습니다. 그런데 김영만 군위 군수가 개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대구의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함께 옮겨서 건설하는 사업은 앞으로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성과를 강조하면서 트윗 등을 통해서 탄핵 심판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아침엔 주요 뉴스였습니다. 러시아의 한 호텔에서 온수관이 터지는 바람에 투숙객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새벽 러시아 우랄 산맥 인근 도시 페름의 한 호텔에서 갑작스럽게 온수관이 터졌습니다. 객실은 금세 섭씨 100도의 뜨거운 물로 차올랐는데요. 자고 있던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변을 당했습니다. 물을 빼내는 과정에서 투숙객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사고가 난 호텔은 지하에 위치해 있어 창문도 없고 탈출구도 하나뿐이라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온수관이 터진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당국이 희생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밤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의 한 가정집에서 6살 여자아이와 16살 남자아이가 총에 맞은 채 발견됐습니다. 두 어린이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 위중한 상태인데요. 어떻게 아이들이 총상을 입게 된 건지 정확한 사건 경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전날인 19일 밤에는 역시 멤피스에서 10살 남자아이가 그 안에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두 사건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현지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불길이 솟구칩니다. 현지 시간 19일 미국 미시시피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대학생들을 태우고 달리던 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버스가 도로에 있던 무언가를 밟고 지나간 뒤에 불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운전자는 곧바로 버스를 멈춰 세웠고 모든 탑승자가 신속히 대피해서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폭풍 글로리아의 영향으로 스페인의 한 거리에 거품이 가득 들어차는 기이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골목에 가득 차오른 거품이 출렁입니다. 현지 시간 20일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폭풍 글로리아의 영향으로 거리가 물에 잠겼는데요. 바닷속 유기물로 인해 생긴 거품이 함께 몰려오면서 거리 곳곳이 이처럼 거품으로 뒤덮인 겁니다.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당국이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흐리고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설 연휴에도 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은 어딘가요? 네, 오늘 전국이 흐리고 곳곳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에 전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저녁에는 충청 이남 지역까지 확대되겠고요. 또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제주 산간 지역에 100mm 이상, 남해안에 최대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 예상됩니다. 내륙 지역은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네, 요즘 미세먼지가 심했는데 오늘 비가 내리고 나면 공기의 질은 좀 좋아지겠죠? 네, 오늘 대체로 보통 수준 보이는 건 맞는데요. 중서부 지방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인천, 충남 지역에서 나쁨 수준 예상돼서 마스크 착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 연휴에 날씨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는 날이 꽤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말씀드렸듯이 충청 이남 지역에 비 소식이 있고요. 이후 설 연휴인 금요일부터 계속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서울에는 비 소식이 없지만 강원 영동에 눈 소식, 그리고 제주에 비, 영동 남부에 비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을 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고향을 오가실 때 특히 안전운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상 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8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대기질을 분석하는 한국과 중국의 공동 연구단이 연구 결과를 하나 내놓은 게 있는데요. 서울과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성분에 대한 결과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서울과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성분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 배출가스 등 교통 부분과 그리고 석탄 발전이 초미세먼지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이 2017년 이후에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한 초미세먼지 특성 연구 결과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서울과 베이징 두 도시의 초미세먼지 성분은 질산암모늄과 황산암모늄, 또 유기물질 등으로 비슷했는데요. 차 배출가스 관련 질산암모늄 비율이 두 도시 모두 컸고 중국은 겨울철 화석연료 난방의 영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징 외에 바오딩, 창따오, 다롄 등 우리나라와 근접한 북동부 도시 세 곳의 초미세먼지 조성비를 분석한 결과도 내년에 나올 예정입니다. 네, 홍콩의 캐리람 행정장관이 이 홍콩 시위에 대한 중국 시진핑 주석의 입장을 전했다고요? 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 중인 캐리람 장관은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입장을 소개했습니다. 람 장관은 중국의 중앙정부가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중앙정부는 홍콩이 일국 양제 아래 성공하길 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람 장관은 최근 시 주석을 3번 만났는데 그때마다 매우 명확하게 이런 입장을 밝혔다라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람 장관은 또 무디스가 홍콩의 신용등급 강등 이유로 정부의 능력 부재를 거론한 데 대해서 큰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7개월간의 사회적 불안을 거치면서 홍콩 정부의 기관과 통치 능력의 회복성이 증명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발생했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의 확산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중국에서는 밤사이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태국과 일본, 우리나라에 이어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지난주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만 해도 중국의 확진자가 42명이었고 사망자는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사이 300명이 넘었고요. 사망자도 6명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그 중국 보건 당국이 최초의 그 역학조사와 밀접 접촉자 관리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네. 이유는 지난 그 1월 1일 이번 우한 폐렴의 그 근원지인 그 수산시장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인 2주가 지난 이후에도 이 잠복기가 끝났다고 판단된 이후에도 지금 일주일째 계속해서 사람 간 전파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이 되는 그런 환자들이 대규모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초 노출과 그리고 밀접자 파악에 실패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현지 소식을 들으면 그 수산시장이 기본적으로 일하는 사람만 2,500명이 넘고 매일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까지 하면은 최소 10,000명 단위 이상이 그 수산시장을 이용을 했던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 이 기간 동안에 적어도 수만 명이 그렇다면 시장을 이용을 했을 텐데 이 시장에서 실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형태로 뿌려졌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환자를 중심으로 확진된 환자를 중심으로 밀접 접촉자를 파악해서 일부만 관리를 하면서 다른 이 방역 과정에서 빠져나가는 밀접 접촉자들이 계속 발병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유행을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보건당국도 사람들 사이에 전염, 이 가능성, 전염 사실을 공식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비말이라는 형태의 분비물을 통해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바이러스였습니다. 비말이라고 하는 것은 침이나 뭐 분비물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우리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이 입이나 코를 통해서 나오는 분비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비물에 의한 전파가 원래 가능했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가 생겼더라도 이 특성이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이 중국의 유행 양상을 보면은 비말에 의한 전파 감염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침이나 분비물에 의한 전파 가능성은 확실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직접 접촉을 했을 때 감염도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겠죠? 네, 이 비말에 오염이 된 그 환경을 손으로 만지거나 또는 그 실제 이 비말을 이렇게 뱉어내는 뿜어내는 그런 환자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접촉을 하면 이 바이러스가 포함된 비말을 직접 흡인하거나 아니면 그 비말을 손으로 만진 뒤에 코나 입 주위를 만질 때 체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람들 사이에 또 감염될 때 그 경로는 공기를 매개로 한 감염도 있잖아요. 아직 뭐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뭐 공기 매개로 감염이 전파되는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많은 환자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아직까지 공기 매개, 공기 전파 형태로 이 환자들에게 퍼져나간 사례가 없기 때문에 비말에 의한 전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태국과 일본, 우리나라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한다면 뭐 중국의 전역에 퍼져나갔을 거라는 생각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제 뭐 전 세계 어떤 곳도 안전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우려가 상당히 그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그 전 세계적인 그 전파와 유행은 중국에서의 유행 전파를 얼마나 잘 막아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의 상황이 좀 녹록치 않은 것 같아서 많이 걱정이 되고 있는데 중국 현지에서의 여러 도시로 퍼져나간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고 그다음 이제 사회문화적인 요인으로 춘절이라는 대규모의 인구 이동이 발생하는 그런 시기가 곧 닥쳐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유행의 진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유행 지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변 국가나 뭐 먼 국가에서의 환자 발생도 막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오늘 긴급회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감염을 막거나 감염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방안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이 회의에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의 중국 상황을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상사태로 결정을 하고 선포를 하게 되면 모든 나라들은 의심 환자들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세계보건기구에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이 그 환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모든 나라가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런 비상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국가 간의 이 인적 왕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사람들이 오는 걸 막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이제 실제로 그런 결정을 할지는 굉장히 어려운 판단이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중요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국내에서도 이미 확진자가 나왔고요. 이 확진자와 직접 접촉했던 사람들에 대한 관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심 환자 3명은 다행히 우한 폐렴은 아니라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자, 우리 국민들의 걱정도 큽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이동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네, 아직까지는 이제 국내 유입 환자가 1명이 발견이 됐지만 지금 우리 지역 사회에서의 감염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설 연휴 동안에 국내에서의 이동은 크게 제한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내에서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독감이 계속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침 예절이나 손위생은 철저히 지키셔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지금 중국 여러 도시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의 여행,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여행을 하시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여행을 좀 자제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여행을 다녀온 뒤에도 2주 이내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을 직접 가지 마시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전화를 하셔서 관련된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현재 유행하고 있는 독감과 증상 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증상의 종류로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두 가지 점을 좀 구별점으로 봐야 되겠는데 하나는 통상적으로 인플루엔자, 독감은 발열이나 기침, 가래, 인후통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짧고 빠른 시간 내에 강력하게 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중국 여행력과 관계없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을 좀 구별점으로 봐서 감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민으로서는 위생 관리 철저히 하고 가능하면 사람들이 많은 곳은 조금 피하는 것도 좋을까요? 예, 특히 이제 나이가 어린이나 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분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주요 장기의 만성 질환이 있거나 면역 저하 상태인 분들은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하는 것을 좀 삼가하셔야 되고 만약 방문을 해야 된다면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JTBC가 국내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중국 우한시에 사는 20대 폐렴 환자를 화상 통화로 인터뷰했습니다. 지난달에 감염됐지만 최근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3살 진천량 씨가 몸에 이상을 느낀 건 지난달 24일.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当时症状是头晕、头痛、无力，然后四肢酸痛。因为当时我也不知道有肺炎这个事情，肯定就是说当感冒去进行一个对待。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지만 상태는 갈수록 악화됐고 나흘 만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2일. 통증이 너무 심해 물조차 마실 수 없었습니다. 动就会剧烈的咳嗽，基本上就是说动不了，呼吸困难，呼吸困难就胸闷，然后需要吸氧。 회복할 수 있었던 건 목숨을 걸고 지켜준 누나가 있어서입니다. 当时有医生2个保安把他拦住，就说不准他进，他还是非要进来，就是说，每天就给我喂水喂饭。 다행히 누나는 가벼운 감기 증상만 보였을 뿐 감염되진 않았습니다. 자신이 감염된 곳으로는 우한 폐렴의 최초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화난시장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回家的路骑自行车回家的路上路过了一个华南水头塘，就是去逛了一下，입원 18일 만인 지난 15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진 씨는 현재 우한 시민들이 심각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就是说大街上就是说70%、80%的人都戴口罩，然后的话大家都尽量的就减少，尽量的就不出门。 마지막으로 몸에 열이 나면 즉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조언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네, 집에서 학대가 있어서 다른 시설로 보내졌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아픈 경험을 더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이 됐는지 파악이 됐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오늘 박지훈 변호사와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3년 동안 가정에서 학대를 당한 사실이 확인이 돼서 집을 떠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간 아이들이 한 3천여 명이 많습니다.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건 그거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떠났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런 일을 겪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기 전에 잘 이게 괜찮은 건지가 파악이 됐었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했느냐. 이게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시스템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동복지법상의 원가정 회복, 복귀의 원칙이 있습니다. 네. 또 지방자치단체 국가는 그 어떤 학대를 받은 아동이 복지기관에 있다가 그래도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게 원칙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게 원칙이라면 복귀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됐는지 이런 것들이 좀 확인된 다음에 복귀가 돼야 되는데 좀 시스템상 그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복귀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 있던 학대가 다시 반복되고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 뭐 사건들 중에는 급기야 사망 사건까지 일어나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겨울에 이제 베란다에 찬물 욕조해서 아이가 있다가 숨졌어요. 안타까워요. 9살 언어 장애가 있는 아이입니다. 네. 뭐 엄마가 지금 계모죠. 엄마가 뭐 음식 준비하는데 좀 방해를 했다는 이유로 한겨울에 영하 1도의 베란다에 이 물 속에 이제 1시간 정도 있다가 결국 언어 장애 같은 게 있다 보니까 말을 잘 못하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던 사건입니다. 네. 근데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과거에 이 그렇죠. 엄마가 아이를 학대한 사실이 확인이 됐었고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네. 이 근데 일주일 전에 맞아요. 그 기관의 관계자가 이제 괜찮은지 확인을 하려고 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게 네. 2016년도 2월 달, 5월 달 유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아동한테 계모가 학대했던 사실이 있어가지고 그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 이 보호를 받고 있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그래도 자기는 아빠랑 살고 싶다. 친부죠. 그리고 그래서 복귀가 됐는데 시스템상 이렇게 관리가 좀 돼야 되는데 조금만 좀 빨리 그 복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았을 건데 그 오기 직전에 아니면 그 오는 그 틈에 이런 일이 발생했고요. 급기야는 사망까지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은 얼마 전에 재판이 열렸던 사건이었는데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때려서 이제 그렇죠. 살해한 사건입니다. 다시 이 아이도 이제 보육 시설에 있다가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 달 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또. 네. 이거는 의붓 아버지가 이제 네. 했던 건데 목검으로 1m 정도 되는 목검으로 아이를 뭐 구탈해서 복부에 손상을 입혀서 사망케 했던 그런 사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전에 어떤 학대라든지 이런 폭행들이 있어서 전문기관에 좀 있다가 다시 복귀했을 때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뭐 CCTV 지금 나오고 있는데 CCTV 보면 뭐 폭행 부분이 엄청납니다. 상습적으로 계속 아이한테 폭행을 하고 친모 역시 아이를 보호할 수 없는 정도가 됐었고요. 친모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계속 때리는데 아이를 죽일 것이다. 계부가, 의붓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친모 역시 아이를 보호하거나 유지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해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 가정복귀 결정 강화 방안. 지난해 9월에 인천에서 또 아이가 이런 일로 숨지는 일이 있어서 이걸 좀 강화하겠다 해서 만들어진 방안이고 12월 24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가정복귀를 이제 사실을 할 때 좀 시스템으로 검사를 좀 하라는 겁니다. 원래 아동복지법상에 가정복귀가 기본적 원칙이긴 한데 가정복귀를 할 때 어떤 아이한테 어떤 문제가 다 해결됐는지 또 그 이후에 그 가정복귀 관련해서 전문가의
그 지속적인 그 관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도록 좀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앞으로 더 꼼꼼하게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복지부도 지금 대책을 내놓은 네. 게 이 가정을 방문해서 전수 점검을 한번 그렇죠. 해보겠다 하는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직접 방문을 해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거부를 하면 그렇죠. 또 못할 수도 있고 이거 현실에서 맞닥뜨려질 수 있는 문제가 또 있는 거잖아요. 안 법이 맞아요. 시행돼도. 아이가 복귀했는데 아이가 쉽게 예, 제 학대 당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아이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또 부모나 뭐 계보다 계모, 뭐 계부라고 해서 무조건 폭행하는 건 아니지만서도 그 부모한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학대하고 있느냐, 폭행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실제로는 CCTV 같은 게 있어야지, 뭐 어린이집처럼 그게 가능한데 그런 어떤 제도적인 미비 때문에 실제로 전수조사 한다고 하더라도 이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학대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네. 참 이게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어서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아이들이 계속 나온다면 이거를 확인을 잘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그렇죠. 해야 될 일이고 일입니다, 이거는. 어떤 방안이 실질적인 방안이 될까요? 일단은 복귀시킬 때 잘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복귀가 원칙인데 가정으로 복귀시킬 때 과연 그 가정이 이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복귀했을 때 계속적으로 이제 관리 감독이 돼야 됩니다.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조금 형식적으로 방문하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아이한테 어떤 위해라든지 학대라든지 이게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그냥 무조건 복귀시키고 형식적으로 가서 한 번씩 보고 이렇게 해서는 학대 사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주말에는 강원도 쪽에 한방눈이 내려서 분위기가 그래도 난 겨울 축제가 있었지만 많은 곳들은 지금 그렇지가 못합니다. 따뜻한 날씨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얼음판, 축구장 26개 면적입니다. 하지만 불과 2주 전 폭우에 얼음판의 40%는 떠내려갔습니다. 안전 문제로 축제 개막은 2번 미뤄졌습니다. 오는 27일 개막을 더 미룰 순 없습니다. 어떻게든 얼음을 만들고 지켜야 합니다. 먼저 하천 중간중간 물길을 막아 물의 양과 속도를 줄였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하천 상류에 눈도 부었습니다. 수온을 낮추려는 겁니다. 힘들게 만든 얼음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물질을 품은 얼음은 도려냅니다. 그 자리에 똑같은 크기의 깨끗한 얼음을 끼웁니다. 이식된 얼음은 용접된 것처럼 더 단단해집니다. 지금 이곳 축제장의 얼음 두께는 20cm 정도입니다. 손을 넣어보니 제 손바닥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 문제가 우려돼서 지난해 2m였던 얼음 간격을 올해는 4m로 늘렸습니다. 낚시 구멍을 절반가량 적게 뚫은 겁니다. 잠수부들도 동원돼서 작업을 하고 그리고 밤잠 안 자고면서 물 수위 조절하는 그런 팀들도 있고 화천구는 현재 얼음 상태를 최대한 유지해 오는 27일엔 축제를 꼭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 곳곳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에 전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남부지방, 늦은 저녁에는 충청 이남 대부분 지역에 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제주 산간에 100mm 이상, 산간을 제외한 제주에 최대 60mm, 남해안에는 40mm가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로 양이 많지 않겠습니다. 중서부 지방의 미세먼지도 기승이죠. 경기 남부와 인천, 충남에서 일평균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대구 모두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경우 함흥이 8도, 평양이 5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 흐리고 곳곳 비나 눈 소식 이어집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 대표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그 약속에 묶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연말 비핵화 협상 시한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북한 대표는 또 미국이 제재를 고집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로 교사들이 실종된 지 엿새째인 오늘 시청자들이 매몰된 지점으로 지목이 된 곳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이 시도될 예정입니다. 시청자들과 같은 팀에 속한 당시 눈사태를 목격한 교사들은 오늘 아침 귀국했습니다. 심리 치료 등을 받습니다. 중국에서 우한 폐렴 확진자가 밤사이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6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의 설 명절 춘절을 앞두고 이미 대이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태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통합 신공항 이전지를 정할 주민투표에서 군위군 소보면, 의성군 비안면 공동 후보지에 대한 점수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군위군수는 이보다 낮은 점수가 나온 우보면 유치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